그럼 지금부터 본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사회를 맡은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팀장 신선영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날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회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그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대회의 취지와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가족이 주체적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족의 주체성 확립과 인식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발표, 시상식,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제2회 화성시 장애인 가족 자기주장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10명의 발표자분들은 발표 순서에 맞춰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임종필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좀 자주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일할 맛이 난다고 요즘에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힘든 결정해 주셨을 텐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신 유튜브 영상은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긴 할 텐데 그 영상으로 이 화성시 가족분들 대표해서 오신 분들의 소중한 얘기를 잘 담아서 영상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오후 되시고요. 오늘 자리가 가족의 사랑과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자기주장 대회는 순위를 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발표하신 모든 분들에게 상장 및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서 서로 공감해 주시고 발표자 분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서 가족 대표인 이연호 군이 우리 가족 소개 및 나의 꿈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하는 이연호 군을 응원하는 의미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산초등학교 3학년 3반 이현호입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쌍둥이 동생 연서가 있습니다. 제가 자기주장 대회에 출전하게 된 이유는 발표를 좋아하고 이런 대회에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 아빠는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는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같이 다니며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고 축구, 달리기 같은 운동을 잘하십니다. 우리 이쁜 엄마는 저와 연서를 돌보시고 저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리고 저랑 1분 차이 나는 쌍둥이 동생 연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잘합니다. 아이스크림과 치킨을 좋아하며 저와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LA 갈비를 잘 먹습니다. 저의 꿈은 가수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흥이 많아서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 효도를 하고 연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잔나비 같은 감정적인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잔나비 노래를 들으며 받았던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노래를 들으며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여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연서의 장애를 알게 된 것은 8살 때부터입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연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뒤부터는 왠지 모르는 부담감도 생기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연서랑 매일 치료실을 다녀서 저는 할머니와 주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어쩔 땐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도 엄마랑 놀고 싶어 엄마랑 같이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는 연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질투가 더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엄마가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이서연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였는데 그 시간이 매주 기다려지고 상담을 받고 난 뒤에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얘기를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연서에 대한 질투심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엄마가 상담하는 시간에는 저는 센터장님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선생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별 다름없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며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잔나비처럼 감성적인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조윤 가족 대표인 안도윤 군이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도윤 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안도윤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형,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형은 장애인이지만 형과 우리 가족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형은 사춘기가 되면서 배고플 때나 졸릴 때 절 때립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때리기도 해서 저는 형이 때리는 게 무섭습니다. 저희 형은 저를 때리기도 하지만 엄마가 형을 막아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말하는데 형은 뇌 신경 구조가 달라서 표현이 다른 것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형과 싸우지 않기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저는 엄마가 좋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안아주셨을 때는 엄마 품이 폭신폭신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갈비를 먹었는데 갈비 소스가 맛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해주신 건 줄 알았던 갈비 소스가 사실은 마트에서 사왔다 하셔서 조금 웃겼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엄마랑 비교하면 화를 안 내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엄마보다 휴대전화를 잘 시켜주셔서 저는 아빠가 엄마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만들기랑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잘합니다. 저번에도 슬라임을 만들어서 집에 만들어 왔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습니다. 형이랑 말이 안 통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나를 왜 때리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고 싶은데 형은 버스 보는 것을 더 좋아해서 저랑 같이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 가서 뽑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형은 문구점에 같이 가주지 않습니다. 형도 뽑기 기계를 돌리는 느낌을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못 가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형이 있어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에 갔을 때 아무리 사람을 많아도 줄을 서지 않고 무선 탑승하는 것과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또 형은 새우깡만 먹어서 형이 받아온 초콜릿과 사탕은 제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형은 생선만 먹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제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형은 기억력이 좋아서 뭐든지 다 기억합니다. 가끔은 엄마도 기억 못하시는 걸 형은 기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맨날 깜빡깜빡합니다. 저랑 형을 반반 섞어놨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저도 가끔은 형이 비장애인이었으면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장애인이어서 이득을 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형이 만약에 비장애인이었으면 다른 친구들 형처럼 절 때리고 신부를 시킬까봐 귀찮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형이 미울 때도 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형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형의 도움이 될 거라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형이랑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불편하지만 뽑기 기계를 보면서 드르륵거리는 느낌을 좋아할 것 같은 형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윤 교훈이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소통이라는 주제로 윤경의 가족 대표이신 강민종 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우정읍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었고 젊은 시절에 전화교환원을 하셨었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청각장애가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머니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대화를 할 수 없고 단순한 큰 소리는 소음으로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와는 오랫동안의 노력으로 제가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서 조금은 알아들으시는데 이것도 비장애인 의사소통의 20% 수준 정도의 이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니께 제가 밖에 가서 마트에 들려서 과일을 사가지고 올게요 라고 말을 하면 어머니는 밖에 과일 정도의 단어를 알아들으시고 대화의 내용을 유추하십니다. 어머니가 지금 78세이시고 청각장애가 생긴 지는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청각장애 발생 초반에는 경제활동도 하시고 다른 분들과의 교류도 있으셨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청각장애 증상이 심해지면서 경제활동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리를 나가면 자동차 경적 소리도 못 들을 때도 있어서 위험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시지 않기를 공고하게 되니까 자연히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신문, 책을 읽으시고 필요한 것을 스크랩도 하시고 특히 역사나 세계의 문화, 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노트에 적어 가시면서 정리하신 노트가 벌써 여러 권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궁금한 것은 즉시 검색해서 이해하고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눈도 침침하셔서 계속 공부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밤에는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십니다. 어머니께 여쭈어 보니 즐거워서 하시는 공부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여유시간이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게 되면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생활해야겠구나 하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늦은 밤 어머니께서 책상에 앉아서 몰입해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의 문이 열린다는 말처럼 어머니께서 장애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세상과 소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 이렇게 응원을 드립니다. 어머니, 저의 어머니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즐겁게 공부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시는 모습은 저희도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발표입니다. 김하인 가족 대표이신 김은혜님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니는 33주 5일이라는 미숙아로 태어나 처음 검사에서 시각, 청각 등 여러 곳에서 재검 판정을 받으며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눈이 보이고 청각에도 큰 이상 없이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니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는 것, 엄마 목소리에 웃어주는 아이니를 보면 선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목을 가누고 스스로 기어다니고 스스로 안고 정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고, 지금 아이니랑 대화하고 손잡고 걷고 매일 치료실을 다니는 그게 모두 감사합니다. 가끔 장애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부딪히는 순간이 있지만 저희는 여태 사랑으로 잘 이겨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온 가족의 사랑 속에 아이니가 크게 성장하고 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것을 여러분 앞에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시는 것을 발표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니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자는 강기용 가족대표이신 강정남님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분이 조금 슬픈 얘기를 하셔가지고 먼저 발표하기 전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오늘 또 차오르는 슬픔과 절망감을 힘겹게 이겨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간단히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부부와 3남 2녀의 자녀로 구성된 요즘 말로 다자녀 가구입니다. 저는 회사 경비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이자 사이버 대학교 학부생, 둘째 아들은 취업준비생, 셋째 아들과 넷째 딸아이는 대학 졸업반, 다섯째 막내딸은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고 첫째 아들 우리 기웅이는 나이 30에 남부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입니다. 우리 가족 소개 잠깐 했는데 숨이 차오네요. 이런 가족 구성원 얘기를 10분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된 시발점은 첫째 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은 강기용, 우리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은 강기꿍입니다. 기웅이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음력 7월 7석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웅이 출생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웅이의 출생은 순탄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몸무게 2.1kg에 약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기웅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좀 더 성장했어야 했고 의사로부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아라고 진단을 받은 저희 부부는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뭔지도 몰랐던 저희 부부는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멀쩡한데 의사가 잘못한 걸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아가기를 몇 해. 그동안 아내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부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은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고 3살이 되어가는데 아이는 걸음마를 떼지 못했고
그 흔한 옹알이도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둘째가 임신이 되었고 저희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암담한 두려움.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가 형제가 없으면 더 힘들고 외롭겠구나 하는 걱정, 그리고 하느님께서 안배해 주시겠지 하는 소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뒤이어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저희는 걱정도 많았지만 특히 저는 반대도 많이 했지만 아내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며 생기는 대로 낳았습니다. 모두 큰 문제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웅이의 성장 과정은 힘든 고난이었고 다른 형제들 또한 많은 도전과 역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선 저의 직장 생활과 자영업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배고픔과 장애인 형, 오빠를 둔 동생으로서 느껴야 했을 따가운 시선과도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웅이는 11살이 되어서야 도움반이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로 30분 거리를 통학했는데 둘째 아이가 항상 등하굣길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형 등굣길을 챙기랴, 학교에서는 놀리는 아이들 막아주랴, 형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서로 학교가 달라 기웅이 혼자 통학했는데 그동안에 기웅이가 길을 잃는다든지 종종 버스로 종점까지 가버린다든지 온 가족이 가슴 졸인 날이 많았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금 기웅이는 남부복지관 주간보험센터에 행복하게 다니고 있답니다.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나 싶고 매일매일이 사건의 연속이자 기적의 나날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밝게 성장해준 아이들과 항상 신앙의 힘으로 저를 품어준 아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힘든 여정에서 특별히 장애인 가족으로서 제가 깨달은 바는 첫째, 모든 장애인은 하느님의 천사다. 둘째, 장애인을 돌보는 모든 이들도 천사다. 장애인의 부모, 장애인의 형제, 자매, 학교의 도움반 선생님, 복지관이나 시설, 유관기관의 사회복지사, 봉사자 등등. 셋째, 비장애인 중에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 더 많다. 넷째, 장애인과 함께하면 장애인도 성장하지만 함께하는 나는 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기웅이를 통해서 제가 성장했음을 고백합니다. 매사에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나보다 더 못한 처지의 이웃에게 눈길을 주려고 노력했고 또 가족 단톡방, 네이버 밴드 즐거운 우리집을 통해서 가족 간 부족한 대화 시간을 메우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며 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가족 간 삶의 궤적들이 장애인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작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장애인 전문 종합병원이 화성시에 건립되는 것입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음 편히 진료나 약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자랑스러운 화성시에 제일 먼저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 장애인들이 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잠시 예수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 눈먼 사람, 귀먼 사람, 나병 환자 등 요즘 시대의 장애인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나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죄인이라고 불리워졌고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신체적 결함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신과 이웃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신체적 장애와 결함보다 멍들어버리고 찢겨진 마음을 되살려 한 인간으로서 존엄함, 신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우셨고 이것이 하느님의 은총과 결합되어
결국 기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참 스승이 되십니다. 또한 그 참 스승을 본받아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인 가족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친구처럼 조건 없이 보듬어주고 격려함으로써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장애인 가정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화성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세 번째 바람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현재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매 순간 죽음의 그늘 아래 숨쉬고 살지만 또한 지상에서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천형을 받은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천형을 마치고 나면 하늘나라의 선물이 준비된 사람들이며 그 혐오의 낙인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표식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겸손의 자세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내 아이의 장애를 통한 내 인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이주환 가족대표이신 신영아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건 작년 8월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6개월쯤 TV에서 발달 장애 10대 소년이 복지관 5개 비산 계단 난간에서 2살 배기 아이를 집어 던져 죽게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죽은 아이 엄마에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힘들었습니다. 모든 발달 장애인들이 그런 건 아닐 테지만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때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혹여라도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리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이 6살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이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규칙을 지키기 힘들고 과잉 행동을 보인다고 하셔서 ADHD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며 ADHD에 대해 알아보면서도 아들이라 좀 산만하고 부잡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크면 나아진다는데 내가 미리 걱정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좀 알아보니 ADHD 검사는 7살쯤에 해야 확실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병원 검사를 해봐야지 하면서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게 되었고 또래 아이들과 장난감 쟁탈전으로 아이 얼굴에 상처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당시 살던 집이나 동네가 아이를 키우기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아이 아빠와 의논해서 우선 먼저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2019년 12월에 서울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이는 여전히 유치원에서 과잉 행동을 하고 착석이 어려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권유로 상담센터에서 가족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고 상담을 받고 양육 코칭을 받기도 했지만 남편과 저의 양육 태도가 상반되고 습관처럼 배어있는 것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아이의 문제 행동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심리 상담을 마치고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아예 교실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저희 아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착석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고 결국 담임 선생님과 도움반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 중 자폐 스펙트럼 성향이 보이니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인식 속에 자폐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아예 상호작용이 안 되고 눈맞춤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제 아이가 자폐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며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아이 임신 때부터 지금까지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니 제 자신에 대해 자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아이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치료하고 교육하고 학교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너무 우울하고 힘이 들었지만 온 힘을 쥐어짜내어 이것저것 알아보며 먼저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시작하고 보험반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장애 신청을 하고 작년 11월에 장애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외적인 상황들을 마무리하고 나니 그때부터 눈앞에 현실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배회하는 아이를 보았고 아이와 함께 하교를 하는데 지나가는 같은 반 친구에게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외면하는 것을 그 친구 아빠가 그 아이에게 같은 반 친구니? 하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아빠의 귀에 대고 우리 반 말썽쟁이야 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고 놀이터에서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에게 다가가 그 무리 속에 끼어보려고 하니 미친놈아 저리 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감정이입이 되어서 울컥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저도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였고 이상하고 부담스럽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때론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에 우연히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에 따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하는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이고 이 장애를 가진 내 아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자폐 스펙트럼 관련 책과 정보와 사례들을 찾아보았고 장애 부모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롯이 내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고 나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책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제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를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건너는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몸짓이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발달 장애인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그 청년을 보았을 때는 마치 내 아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울컥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 등교 때마다 보는 그 청년이 친근하고 마음의 울컥함 없이 편안하고 내 주위를 지나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발달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쌓여있던 벽 하나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이 아이의 장애를 마주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도 종종 울컥울컥함이 밀려오고 좌절도 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면 지금은 아이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아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모습이 용기가 있고 진솔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준이네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문서준 가족대표 이은영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향남에 살고 있는 문서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다른 어느 가족들과 비슷한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책스레 눈물이 나.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인 저, 그리고 서준이 누나, 흔히들 말하는 200점짜리 아들, 딸, 남매로 구성된 행복한 4인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빠는 모든 아빠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쉬는 날이나 틈날 때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여러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평소에 남편한테 고맙다는 표현은 잘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어요. 나도 아이들도 아빠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이에요. 우리 서준이는 오른쪽 편마비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재활치료를 다니는데 좀 어렸을 때는 주말에도 항상 다녔는데 이제 평일 위주로 다니는데 아직 어린 서준이가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힘들어도 꿋꿋하게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떤 때에는 저보다도 철이 더 든 것 같고 엄마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보이면 위로도 해주는 모습에 반성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서준이의 누나 채원이는 지금 중1로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툴툴거리는 것 같지만 밖에서 서준이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기특하고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챙겨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좀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쁘게 착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어서 엄마는 그 또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서준이를 보면서 다른 장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만은 보낼 수 없겠지만 항상 씩씩하고 애교 있는 서준이와 착한 누나 채원이와 그리고 제게 너무 다정한 남편.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속상한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면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 사랑해. 자녀의 장애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해졌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속상한 일은 훌훌 털어버리시면서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자는 최선우 가족대표이신 김수정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선우 이야기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살 자폐석 발달장애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엄마 김수정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처럼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언제나처럼 잘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리 걱정해본 경험을 비춰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막상 맞닥뜨리면 어떻게든 다 방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해보니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아이 이름만 말해도 또르르 눈물이 났던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약이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힘든 순간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니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지금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현재에도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제일 저에게 위로가 됐던 말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어느 누구나 다 힘들다. 일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 그 힘듦이 조금 다를 뿐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저는 저 말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를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화성에서 살게 된 저희 아이 선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 아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건 24개월쯤이었어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남자아이라 단순히 말이 좀 늦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교회 다니시는 어느 아주머니께서 아이가 눈 맞춤이 안 된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날 오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자폐성 발달장애 증상이 딱 저희 아들 이야기더군요.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며칠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선 장애아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저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때는 태아보험이 20세 만기였는데 제일 먼저 보험을 갈아탔었고 거제도에 있는 센터에서 언어 수업을 시작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방이었던 거제도에서는 센터도 적었지만 관통 수업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다른 수업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안양의 요일곤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신랑과 함께 상담을 하러 올라갔었는데 거기 원장님께서 저희 아이를 보시더니 1년 반이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숙하고 바보 같지만 저 말에 저희 부부는 부푼 희망을 안고 선우가 30개월쯤에 거제도에서 잘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안양으로 올라와서 요일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다가 아는 지인도 친인척도 없었던 저를 위해 처음 3개월 정도는 신랑이 같이 있어줬고 그 뒤로는 아이와 저 둘이서 신랑과 주말 부부를 하며 2년 넘게 떨어져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지인도 없고 지리도 모르는 낯선 곳이었지만 요일관 안에서 저와 같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생활하며 힘이 되었고 함께하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저도 30대라 젊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빨리 낳게 해서 내려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다시 하라고 한다면 지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양에서 요일관을 10개월 정도 다니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알아보던 중 다시 서울 송파 쪽에 있는 해솔마음 클릭이라는 곳을 옮기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하는 조기 교실과 치료를 한 곳에서 받으면서 센터 따라 거쳐도 서울로 옮기게 되었죠. 그렇게 서울에서 1년 정도 사는 도중 화성의 세수와 언어센터를 다니게 되면서
화성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50분 수업을 듣기 위해 서울에서 화성까지 왕복 3시간을 주 2, 3회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선생님이 좋다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디든 어느 곳이든 아이를 데리고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치료실을 여기저기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열정이 넘쳤던 것 같네요. 그렇게 상경에서 치료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불현듯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완벽하게 나아질 수도 없는 거구나. 주말 부부로 인해 신랑도 매주 올라오느라 힘들어했었고 저도 슬슬 독박 육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그래서 거제도로 내려갈지 다시 거제도보다 나은 환경의 부산으로 갈지 아니면 화성으로 갈지 엄청 고민을 했었죠. 세수아 때문에 화성으로 좀 기울이긴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어린이집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들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던 중 너무 좋은 장애통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고 결국 화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에게도 일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이 필요했고 저 또한 일반 엄마들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장애통은 어린이집 상담을 받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화성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라고 판단한 저는 화성에 집도 구하고 신랑도 이제 거제도에서 삶을 정리하고 화성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드디어 2년 만에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정상적인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타지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기분이었거든요. 안정감이 들고 처음으로 편안했던 기억이 나네요. 선우가 6살 무렵 화성으로 왔으니 화성에 산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선우가 어릴 땐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뿐이네요. 선우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가족들도 모두 힘든 시기였습니다.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선우로 인해 저희 가족이 수도권에 살게 되었고 선우로 인해 같은 아픔을 지닌 좋은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복지관이나 센터도 알게 된 건 또 다른 행운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제서야 이 안에서의 행복감을 제대로 즐기며 느끼며 사는 것 같네요.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니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말 부모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하긴 하지만 커가면서 많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어릴 땐 발발 걸어서 잡으러 다니냐 어디 놀러도 갔고 구경도 하지도 못하고 애한테서 눈을 뗀 적 없이 늘 초기전 상태로 다녔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거든요. 선우도 저도 함께 같이 잘 이겨내고 성장해 온 것 같네요. 선우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어른이 될 수 있었어요. 기럭지는 부모 닮아 초딩 같지 않은 사이즈지만 순딩순딩한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선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행복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자기주장대회 참석도 즐거운 추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아 지금껏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박소은 가족 대표 박순자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소은의 엄마입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와 살고 있는 소은이는 매우 열정적이며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엄마인 저를 똑 닮은 것 같습니다. 소은이 아빠는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며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은이 할머니는 연세가 82세이시며 TV 보시는 것이 취미이고 전국 노래자랑과 격투기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소은이는 태어나서 발달 지연의 문제로 이것저것 검사를 통해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2개월부터 7살이 되던 해까지 대학병원을 전전긍긍하며 입원과 재활치료 끝에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 초등학교도 무리 없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느린 아이를 키우며 심적으로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울기도 했던 것 같고 나쁜 생각을 했던 적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약한 마음을 끈기 있고 열정적이며 책임감 강한 저희 딸을 보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치료 과정을 의젓하게 다 해내는 모습과 큰 수술도 대견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내가 과연 엄마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실
나보다도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저희 딸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일 힘든 저희 딸에게 응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서훈아, 지금껏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하고 엄마의 지도를 잘 따라와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자.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마지막으로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소은 아빠도 고마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치료 과정을 이겨내는 소은이의 모습은 저희에게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날들이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이십니다. 지금의 현승이를 있게 한 엄마의 부단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조현승 가족대표 조정래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구장이 9살 현승이 아빠 조정래입니다. 우선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화성시 가족지원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의 발표 주제는 좀 전에 사회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의 현승이를 있게 한 엄마의 부단한 노력입니다. 막상 현승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둘째 현채를 안고 3살 현승이와 처음으로 병원에 상담받으러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간의 시간이 주마등화처럼 떠오릅니다. 현승이는 아기였을 때부터 애교 많고 참 잘 웃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이나 고모 집, 이모 집 등 낯선 환경에서도 잘 울지 않고 잘 노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 어른들에게도 정말 신통하다고, 어쩜 이렇게 울지도 않고 잘 논다고 기특하다는 얘기를 명절 때나 모임 있을 때마다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손이 안 가는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현승이가 이제 2달쯤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아까 다른 분들이 다 얘기했듯이 이런 현상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순한 아이 키워서 좋다는 주위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하고 현승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현승이는 당시 거의 말도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친구들과 단체 활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자아이라 좀 더 느릴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친척들, 지인들, 주위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한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다들 얘기하셔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그러려니 했습니다. 현승이는 우선 친구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린이집 교구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공룡, 뽀로로 등 그런 장난감 이렇게 줄 세우기에만 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위에서 3살, 21개월 되는 남자아이들은 말도 느릴 수도 있고 첫 어린이집 생활이니 적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시기에는 친구들보다 혼자 노는 데 익숙하다는 말을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도 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어린이집에 점점 적응해 가는데 현승이는 전혀 적응을 못하고 10개월 어린이집 다니는 동안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항상 처음 어린이집에 다니는 적응기처럼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항상 울면서 하원을 하고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2016년 10월 둘째인 현채가 태어나고 현승이를 당분간 할머니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현승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살피는데도 엄마, 아빠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할머니 손도 안 가고 정말 순하게 3주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좋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과 뭐 저희 누나들한테 들은 저와 와이프는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현승이가 돌아온 후 현승이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개월이 되어도 아이가 말이 트이지 않고 불러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점 등을 들여 와이프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승이의 행동을 토대로 검색해본 결과 현승이는 단순한 말만 느린 것이 아니라 자폐일지도 모른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소아정신과에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현승이의 발달 정도는 또래보다 거의 8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특히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거의 3살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동기 자폐 평정 측도인 카스 점수가 27점이어서 치료를 안 할 시 자폐성 장애가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어찌다 충격을 받았던지 그 카스 27점은 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점수가 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그때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은 후에야 이제 처음 언어 치료나 감통이니 인지 치료니 이런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치료를 권유하셨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6년 11월 현채가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아직 30일도 안 된 갓난아기인 현채를 안고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전에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4번 정도의 언어치료와 감통치료를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현석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몇 시간 동안의 센터 치료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저와 와이프는 시간 단위 센터가 아닌 좀 더 긴 시간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옮기자고 하고 주변 지인들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안양에 있는 하루 종일 치료와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놀이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와이프는 어린 현채를 데리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도 50km인 그 센터를 하루에 2번 왕복, 하루에 2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정말 열심히 놀이학교를 보냈습니다.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25km라고 합니다. 이걸 감안하면 와이프의 주행거리는 택시기사와 동급이었습니다. 와이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지 4살 현승이는 놀이학교에 조금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4살 아이에게 하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일과는 참 벅찼습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날은 코피도 흘리고 차로 이동하던 중에 잠깐 낮잠을 자면서 놀이학교에 도착해서 울면서 수업 들어가기를 몇 개월쯤 하더니 그 후에 겨우 적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때 일을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그때 정말 죽도록 힘들었다고. 그중 현승이는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부부의 예상을 빗나지 않고 자폐성 언어 장애로 장애 중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우리 부부는 실망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고 더욱더 현승이 치료를 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이학교에서 2년 전의 시간을 지나고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옮긴 현승이는 오전에는 어린이집, 오후에는 여러 센터와 복지관을 다니면서 또래보다는 늦지만 조금씩 성장을 해갔습니다. 현승이는 음악, 미술, 언어, 놀이치료 등을 받으면서 어른들보다 더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 치료를 받았고 이 시기에도 와이프는 정말 한시도 쉬지 못할 정도로 꽉 채워진 스케줄을 따라 현승이를 치료하고 케어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8살이 된 현승이는 집 앞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나 오후 시간에는
치료 스케줄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센터에 학원까지 더해지고 주말엔 또 다른 그룹 활동까지 추가되면서 2학년인 현재까지도 엄마와 현승이의 살인적인 스케줄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글솜씨도 없어서 도도 없이 적었지만 이런 현승이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자기 주장 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와이프의 노고에 고마움과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1순위, 2순위도 아닌 영원한 영순위, 저의 전부, 우리 가족의 전부인 혜경공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 때문에 싸웠는데 많이 속상했죠. 현승이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엄마 덕분에 현승이가 이만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10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넘치는 당신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옆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당신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족에게 닥치더라도 같이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에는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 그런 희생과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센터는 앞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